네, 오늘의 제가 준비해온 주제는 문학이 철학보다 위대한 이유라고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논쟁적인 발언이죠. 뭐 문학이 철학보다 과연 더 위대한가? 뭐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둘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철학이라는 게 참 무력하다라는 거를 가끔씩 느낄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삶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해답 같은 거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느껴질 때는 정말 적고, 많은 순간에는 그저 항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어떻게든 억지 해답을 찾아가지고 헤매는 느낌, 이런 것도 들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는 문학 작품이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바는 훨씬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철학은 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말하려고 하는 학문이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 반면에 문학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언어로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 공략해가지고 무언가를 제시해준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정말 훌륭한 소설 같은 거를 읽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주제를 준비해 와 봤습니다. 오늘은 제 생각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 이상으로 밀란 쿤데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죠. 저도 엄청 좋아하는 소설가인데, 쿤데라가 소설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되게 다양한 종류의 글이 섞여 있는 책인데 되게 재밌어요. 저는 엄청 재밌게 읽었고, 1986년 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번 논해보겠습니다. 쿤데라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후설과 하이데거는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근대 이후로 유럽에서 인간의 구체적 존재는 잊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후설과 하이데거는 모두 유럽의 현대 철학에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내놨던 핵심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삶이라는 건 상당히 구체적인데 인간의 존재에는 어떤 추상적인 지식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동안의 과학은 너무 인간 존재를 추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벌어진 문제가 정말 많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 이 사람들이 죽은 지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인문학 도서 같은 거를 보러 가면 요즘에 막 뇌과학도 많이 있고 그런데, 물론 뇌과학도 중요한 인문학적 통찰을 줄 수도 있고, 진화심리학 뭐 다양한 과학적인 지식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근데 그게 우리를 이루고 있는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보다도 그거에 절대 환원되지 않는 정말로 풍성한 칭의가 우리의 존재를 이루고 있는데, 그거에는 오히려 잘 주목을 안 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과학주의적인 사고에 너무 빠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한 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왜 요즘에는 사람들이 진화심리학적으로 인간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 걸까요? 하시는데, 그게 되게 직관적으로 딱딱딱 말이 되잖아요. 그냥 진화심리학적으로 옛날에 이렇게 진화해왔기 때문에 지금 당신은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오케이, 그렇구나 하고 딱 넘어가기 좋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거 하나만 이유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거 말고도 정말로 많은 요인들이 우리의 그런 행동, 생각, 말 이런 것들이 이루고 있는데, 과학주의적 사고는 때로는 인간 존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데카르트 이후로 펼쳐졌던 근대 학문의, 그리고 근대 철학의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후설과 하이데거는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쿤데라의 주장은 뭐냐면, 이 후설과 하이데거의 문제는 이 사람들은 세르반테스를 평가절하 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소설가들의 역할을 평가절하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철학, 과학 이런 학문의 영역에서는 인간을 항상 추상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소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문화는 학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학도 분명히 중요한 문화의 축인데, 그 분야에서는 인간을 이미 되게 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다는 거죠. 유럽의 근대에서는 소설을 통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하이데거의 대표적인 책이죠. 거기에 나타난 모든 실존적 분석을 이야기해왔다.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너네 철학자들이 현대에 와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그 구체성에 대한 분석을 소설가들은 이미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런 예시들을 막 들어요. 사실 여기에 나온 대부분 소설가들의 책을 저는 읽어보지 않아서 부끄럽긴 한데, 어쨌든 이런 예시를 막 듭니다. 세뮤얼 리처드슨 같은 소설가는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세세하게 탐구를 했고, 발자크는 역사에 뿌리내리는 인간을, 플로베르는 일상의 지평을, 톨스토이는 우리가 어떤 결정과 행위를 하는데 개입하는 비합리적인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의 은총이라든지 뭐 갑자기 예측 불허한 인간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탐구했고, 프루스트는 붙잡을 수 없는 과거의 순간, 이것에 대해서 탐구했고, 제임스 조이스는 붙잡을 수 없는 현재의 시간을 탐구했고, 토마스 만은 시간의 밑바닥에서 유래하여 우리 발걸음을 원격 조정하는 신화의 역할에 대해서 탐구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풍성한 다양한 구체적 층위를 탐구를 했다는 거죠, 소설가들이.
쿤데라는 소설은 인간 삶의 애매모호함을 탐구한다고 주장합니다. 데카르트와 대비해 세르반테스는 불확실함의 지혜, 세계의 애매성을 말했다라고 봐요. 세르반테스의 소설을 읽어보면 선과 악, 인물의 정체성 등은 다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유명한 철학자고 어떤 확실한 진리라는 게 존재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애매모호성에서 최대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확실한 지식을 잘 갖춰나갈 수 있을까를 잘 추구하면서 탐구를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었던 근대 철학자고 그러면서 수학자이기도 했고 과학자이기도 했고 근대 과학은 결국에는 이 데카르트적 정신을 많이 이어받았죠. 그래서 확실한 지식들을 최대한 추구를 했는데 그거랑 대비해서 세르반테스 같은 경우는 불확실함의 지혜, 애매성을 추구를 했다는 거죠. 그걸 탐구했다는 거죠. 쿤데라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철학처럼 모든 것을 or, 그러니까 이거를 논리학에서는 선언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으로 나누려 하는 것은 무력함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or의 사고는 그러니까 A 아니면 B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있을 때 그것은 옳든 그르든 둘 중 하나다. 나는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애초에 이런 사고방식에 기초한 게 데카르트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어떤 A라는 물질은 B라는 속성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다. 이런 or에 기초한 사고가 어떤 논리적인 철학 그리고 학문, 모든 학문의 기초적인 사고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력함이라는 거예요. 쿤데라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무력함이냐면 인간 현상의 본질적인 상대성을 감당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러니까 우리 삶, 우리 존재에는 확언할 수 없는 어떤 상대적인 면들이 정말 많은데 그거를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나는 확실함으로 도피하지 않고는 나는 확실함에 의지하지 않고는 이 애매성의 세계를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결국에는 확실함의 세계로 가야 한다라는 정신을 담은 게 학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소설가들은 애매성의 세계를 탐구를 했는데 되게 다양하게 탐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카프카, 하셰크, 브로흐, 무질 등은 근대의 종말적 역설을 느끼고 포착했다라고 쿤데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를 포착했냐면 이제 괴물은 바깥에서 온다. 그러니까 뭐냐면 더 이상 인간 내면이 스스로 사투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사유는 어떤 사유였냐면 아까도 그 데카르트가 근대를 출발시킨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대적 사고를 근대 시대에는 내 내면적인 그 논리적 사고력을 잘 이어나가다 보면은 인간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근대적 인간이 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뭐 외부 세계랑 어떻게 잘 맞물려서 내 삶이 작동하냐도 당연히 중요했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했던 거는 나 스스로의 내면적 사투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이성을 잘 활용하는 것, 그러도록 최고의 노력을 하는 것, 나의 개인적인 심리와 잘 싸우는 것. 그런데 이제 근대가 끝나가고 현대사회에 점점 접어들면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내면적 탐구, 그리고 이 내면적 탐구에서 어쩌면 수학적 탐구는 그것의 전형일 텐데 수학이라는 거는 순전히 나 혼자만 논리적인 힘을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는 평화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통찰을 이 카프카, 하셰크, 브로우 같은 사람들은 했다는 거고요. 이제는 역사, 관료주의, 사회가 개인의 삶에 너무나도 깊이 침투를 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거대한 힘, 개인이 아닌 관료주의적인 시스템, 이 거대한 사회가 개인의 삶에 너무도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온갖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려서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더 이상 개인의 내면적인 순수한 탐구 같은 것을 위주로 인간을 파악할 수는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잘 묘사했던 게 이 위에 이런 소설가들이고요. 쿤데라는 위대한 소설가들은 시대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실존 범주가 어떻게 뒤바뀌는지를 탐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존 범주, 이 쿤데라가 말하는 실존 범주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나란 무엇이냐? 나란 무엇이냐는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한 명의 개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죠. 그리고 정신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많은 현대 과학주의적 사고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신과 물질에 대비된 구도에서는 물질을 훨씬 더 우세한 것으로 평가를 하죠.
훨씬 더 우세한 것을 넘어서 사실은 유일하게 유효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물질로부터 정신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하고 물질적인 모든 것을 해명하면 정신적인 모든 것이 해명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소설은 이렇게 어떤 범주라는 것을 확정 지어놓지 않고 이런 범주로 인간을 파악할 수 있다. 나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을 딱 하나의 논리로 확정 지어놓지 않고 열어놓고 변화 가능한 것으로 탐구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적 이런 상황, 운명적인 분위기 속에서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 어떻게 조정되어 가는가, 그것 자체를 탐구하는 게 또 소설가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쿤데라가 제시한 한 가지 통찰은 현대에는 인간 삶이 사회적 기능으로 축소되고 매스미디어가 소설을 갉아먹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봐요. 인류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순하고 상투적인 똑같은 내용을 퍼뜨린다라는 건데요. 매스미디어는 하나의 정보를 중앙집중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릴 수 있는 구조다 보니, 물론 이 1986년 이후에 지금은 또 매스미디어의 시대가 지나고 SNS 시대가 도래했지만 뭐 지금 시대에도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유효성을 갖는 통찰인 것 같아요. 어쨌든 현대에는 인간 삶이 사회적 기능으로 축소됐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인간은 개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기도 한 건데, 이런 사회적인 정보 유통이라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사회성이라는 게 인간 존재를 이루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게 된 나머지 그 개인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축소가 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이라는 게 지금 사회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중요한 실존 범주가 돼버렸는데, 사실은 그것만 가능한 실존 범주는 아니고 또 다른 실존 범주도 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능성들을 소설가들은 탐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설의 정신은 복잡함의 정신입니다. 세계의 사태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보이는 것이 소설의 중점적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의 논리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여러 논리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이는 것. 예시를 들면은, 그러니까 과거부터 소설은 참 많이 변화해 왔다라고 쿤데라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카치오, 저도 안 읽어봤는데 14세기의 소설가라고 해요. 이 보카치오 소설에서는 행동과 개인이 일치했다라고 합니다.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단테의 작품에서도 행동 이꼴 개인의 표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당이 악행을 저지른다, 그럼 그 사람은 악당인 거죠. 영웅이 영웅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웅인 거고. 그러니까 개인은 이꼴 그 개인의 행동이었는데, 근데 400년 후에 디드로의 작품에서는 행동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벌어진다라고 쿤데라는 분석하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행동을 통해 포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시적 세계에서 내면적 삶으로 소설이 기울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그런 행동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내면은 전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복합적인 문제죠. 훨씬 더. 예. 이런 가능성을 또 탐구를 했던 게 근대적인 소설이었고, 현대적인 소설로 넘어가는 또 지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카프카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방향을 펼쳤다라고 쿤데라는 보고 있어요. 쿤데라가 이 책에서 카프카를 굉장히 중요한 소설가로, 가장 중요한 소설가로 거의 평가를 하고 있고, 현대 소설의 거의 전형으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카프카를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프카가 행했던 중요한 역할은 뭐였냐면, 내면적 동기가 더 이상 아무런 무게도 지니지 못하게 될 만큼 외부적 결정이 압도적인 것이 되어버린 세계에서 아직 인간에게 남아있는 가능성이란 어떤 것이냐, 이거를 탐구했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압력, 힘, 시스템의 힘, 이런 것이 너무나도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 이 사회 속에서 과연 이 개인 안에 어떤 가능성이 도대체 더 남아있을 수 있느냐, 과연 무엇이 남아있기라도 하냐, 남아있다라면 무엇이 남아있냐, 이것을 굉장히 처절하게 탐구했던 소설가가 카프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쿤데라는, 이제 다른 소설가들은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탐구했다면, 나 같은 경우는 쿤데라 자신의 소설에서 자아 탐구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신 소설에서 자아를 탐구하는 건 실존의 본질적 문제, 실존적 코드를 포착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 실존적 코드의 포착이 자신 소설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실존적 코드를 포착한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 사람마다 다른 존재의 뿌리 깊은 키워드가 그 사람이 처한 삶의 조건 위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탐구하는 게 본인한테는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려서부터 어떤 이유로인가 자신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키워드들이 다 제각기 다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쎄, 저의 삶에서 무엇이 될까요? 중압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나의 삶을 거치면서 나의 이 21세기라는 조건, 가족적인 조건, 이 한국이라는 조건, 이 여러 조건들 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그 중압감이라는 키워드가 펼쳐지느냐 그 가능한 여러 펼쳐짐의 갈래들을 표현한 게 자신에게는 소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쿤데라는 되게 엄청 유명한 소설이죠. 정말 재밌는 소설인데 여기서 현기증은 테레자의 실존에서 핵심적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쿤데라는. 이 테레자라는 주요 인물의 핵심적 키워드는 현기증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존재에서. 이런 말을 쿤데라는 이 책에서 합니다. 현기증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의 허약함에 도취되는 것이다. 자신의 허약함을 의식하고 그에 저항하기보다는 투항하고 싶은 것이다. 자신의 허약함에 취해 더욱 허약해지고 싶어하며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백주대로에 쓰러지고 땅바닥보다 더 낮게 가라앉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추락하고 싶은 것. 무언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어지러운 것. 고소공포증 같이 높이 올라갈수록 자꾸만 어지럽고 자꾸만 낮은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쓰러져 버리고 싶은 것. 지하로까지 들어가 버리고 싶은 것. 이런 현기증이 테레자라는 인물을 이루는 중심 키워드고 그것이 어떤 이유로인지 테레자의 삶에는 어느 순간에 깃들었고 그 알맹이가 이 여인이 처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펼쳐져서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느냐 이거를 자신은 추적해서 탐구를 한 게 자신의 소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쿤데라는 이런 중요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사실 이러한 현기증을 가능성으로서 갖고 있다. 모두가 사실은 이런 현기증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 현기증이 자신의 삶에서 중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이것이 언제라도 중심적인 키워드가 될 가능성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의 삶에선 그렇지 않죠. 이것은 특정한 사람의 삶에서만 그럴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테레자라는 실험적 자아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쿤데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이 현기증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테레자라는 실험적인 자아를 통해서 글을 써내려 갔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네, 이런 맥락에서 쿤데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설은 실제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을 탐색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존이란 실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가능성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실존은 인간의 존재, 자기 자신의 존재랑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될 수 있는 모든 것,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존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존은 곧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실성이 아니라.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존재한다는 것은 세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물과 그의 세계를 가능성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히 주어진 대로만 살아가는 존재라기보다는 자신 안에 담겨있는 가능성을 펼쳐내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만 딱 가능성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까지도 한 인간에게는 같이 함께 어떤 가능성의 총체로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방 안에서 저한테 이 방 안은 지금이라도 당장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곳인 거고 이 한국 사회라는 공간은 글쎄 어떤 가능성을 가진 공간일까요? 어떤 가능성인가는 가진 공간으로 우리한테 펼쳐지겠죠? 그랬을 때 그 가능성들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게 자기 자신한테는 소설이라는 겁니다. 그냥 주어져 있는 것을 주어진 대로 묘사하는, 기술하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옳아 보이는 것을 딱딱딱딱 논리에 맞게 기술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학문적인 일이 되겠죠. 학문은 사실성의 영역이라면 이렇게 본다면 학문은 사실성의 영역이라면 소설은 가능성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의 탐구와 관련해서 쿤데라가 중요하게 말하는 키워드가 우연과 유희예요. 이 우연을 어떻게 취급하냐, 우연이 어떻게 펼쳐지냐가 소설에서는 되게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키호테의 소설은 우연의 연속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쿤데라는 돈키호테를 되게 좋은 소설가, 훌륭한 소설가로 평가하거든요. 당대에. 돈키호테 소설에서는 스페인 한가운데 식당에서 모두가 우연히 만나는 장면도 있다고 해요.
웃기잖아요. 등장인물들이 그냥 스페인 한가운데 어떤 식당에서 갑자기 모두가 우연히 만나요. 이게 현대적인 소설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현대적인 소설에서 누가 이렇게 쓰면 이거 무슨 뭐 이말년 시리즈도 아니고, 이말년 시리즈는 그걸 되게 웃기게 소화하지만 현대 훌륭하게 평가받을 만한 소설에서는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세르반테스의 소설에서는 이런 우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숙함이 아니다. 당시 독자들은 그럴듯함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시에는 가능성의 범위가 지금과 달랐다는 거죠.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 자체를 굉장히 축소시켜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뭐 학문적으로 말이 되건 이 사회적으로 말이 되건 그런 것들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그 가능성의 영역이 조금 더 넓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우연까지도 충분히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가능성의 영역 속에서 살아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쿤데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플로베르 이후의 소설가들은 플롯의 인위성을 없애려 애쓰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소설은 종종 삶의 지루함보다 더 지루해져 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현대로 점점 넘어올수록 소설가들은 그래도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점점 더 사실적인 소설을 쓰려고 노력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소설이 되게 지루해진 면도 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얼리즘을 거쳐온 이 시대에, 그런 리얼리즘의 중대성이라는 것도 함께 인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르반테스로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 세르반테스처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갑자기 너무 우연적으로 하는 거는 현대의 소설이 추구할 수 있는 방향성은 아니고, 이 세르반테스적 우연, 이 유희,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의 힘은 현대적인 소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첫째는 역설적, 패러디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무언가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뭔가 역설적이구나, 패러독스를 제시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어떤 현상에 대한 패러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사람들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상적, 몽유적인 것이 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남미 소설에서 옛날에 유행했었던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는 현실에서 되게 막 마술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일들을 그리긴 하는데 그 와중에 마술적인 일들이 조금씩 섞여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장르로서 굳건하게 구축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소설에서는 이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이렇게도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소설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지라는 또 합의가 이루어진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쿤데라가 염두에 그리고 있었던 그 이 환상적 몽유적인 것이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카프카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사람이 벌레가 돼 있네.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우리가 환상적인 것, 몽유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임으로써 그것 또한 하나의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나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쿤데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카프카의 비유적 표현을 들면 소설가는 자신의 생애라는 집을 헐어 그 벽돌로 소설이라는 다른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설가의 일대기를 쓰는 전기 작가는 소설가가 세운 것을 허물고 허문 것을 다시 세우는 셈이다. 그들의 작업은 소설의 가치도 의미도 밝혀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소설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소설가의 삶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추적함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는 이런 것을 담은 것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물론 학문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시도죠. 하지만 쿤데라는 그런 시도는 소설가가 허물어버린 것을 다시 세워버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가는 자신의 인생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소설가는 자신의 현실적 삶, 이 논리가 지켜지는 이 어떤 이 현실적인 사회 속에서의 삶을 양분으로 삼아서 그것을 허물어버리고 유희적, 우연적 상상의 공간을 새롭게 어떤 에너지원을 이 현실에서 잘 끌어와가지고 마련을 해놓은 건데, 자꾸만 이랬기 때문에 이 소설가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소설가는 이렇게 이때 어렸을 때 이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이 소설을 보니까 이 장면은 이렇게 해석해야겠군요. 자꾸만 이렇게 논리적인 방향으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철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 소설가가 정말로 하려고 했던, 소설가가 정말로 한 그것을 이해하는 좋은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각도에서 보면 소설가는 인가적 현실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마법을 구현해내려고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땅한 그런 일들이 아닌 가능한 일들, 혹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 일어난다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자 했던 게 소설의 중대한 의미라는 거죠. 물론 모든 소설가들이 이렇게 했던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쿤데라가 말하는 소설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수준 높은 소설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전혀 이런 것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는 소설도 저는 많고 그런 소설이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소설이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의 가치는 이것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쿤데라에 상당히 동의해요. 이런 소설이 적어질수록 사람들은 소설의 가치를 아마 제대로 느끼지 못할 거예요. 소설이 논리적이어지고 현실적이어지고 뭐 그럴듯한 예측 가능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순간, 그러면 사람들은 어차피 소설은 꾸며낸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러느니 과학책 하나 더 읽지. 이러느니 뭐 철학이 더 낫지. 철학을 통해서 더 명료하게 얻을 수 있는 거를 소설은 그냥 쭉 풀어놓은 것일 뿐이 아닌가? 유흥거리에 불과한 게 아닌가? 이 정도로 받아들이게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은 좀 더 도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말이 되어 보이게 잘 나타내는 일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쿤데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 소설은 원래 신의 웃음의 메아리에서 탄생했다. 저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서양의 기독교에서 신은 말씀을 내리는 존재인데 그 말씀은 항상 확언의 형태로 주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신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죠. 땅이 있어라 하니까 땅이 있고,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고. 그런데 소설은 그런 신의 창조의 확언이 아니라 웃음의 울림 속에서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웃음이 깔깔깔깔 울려나가는 그 불명확한 메아리 속에서 소설이라는 건 탄생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여유 공간을 두고 딱딱 맞아떨어지는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경직된 삶을 사는 게 아닌, 때로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여유의 공간, 가능성의 공간, 그것 속에서 소설은 탄생했다. 소설은 그 누구도 진리의 소유자가 아니면서도 모두가 이해될 수는 있는 그런 매혹적인 유희와 상상의 공간을 만들 줄 알았었다. 그 누구도 진리의 소유자는 아니다라는 게, 소유라는 거는 누구 한 명에게 귀속이 되면 다른 사람은 소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배타적인 의미가 들어가죠. 소유는 이미. 그런 의미에서 A라는 진리가, A라는 명제가 진리면 not A라는 명제는 비진리가 되어버리는 건데, 근데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소유할 수 있는 배타적인 형태의 진리가 아니면서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몰희의 속에 그냥 잠겨져 있는 것은 아닌, 그러면서도 모두가 서로를 어느 정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하는 그런 매혹적인 유희와 상상의 공간을 소설을 만들었다는 거죠. 한때는. 근데 이제는 웃음과 유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직된 사람들, 인과법칙의 단순함, 통상적인 생각의 공허함에 소설이 잡아먹히고 있다라고 쿤데라는 되게 좀 이 현대사회에 대해서 어둡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설이라는 게 과연 이 현대사회에 더 이상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까지 평가를 하거든요. 소설은 어쩌면 몰락할지도 모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하나의 논리가 참이면 그 반대되는 논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경직된 사고방식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웃지 못하고, 유머를 던져도 그걸 유머로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인과 법칙대로 딱딱딱딱 들어맞게 설명되는 그런 설명 방식만 항상 추구하고, 그것만이 유의미한 설명 방식이고 이해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통상적인 생각, 그러니까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보편적인 그런 생각만이 유의미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결국 되게 공허한 것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니까 어떤 유의 공간을 두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해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생각을 되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굳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 사고가 이 21세기는 아니었죠. 20세기 후반이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소설은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쿤데라의 좀 어두운 평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많이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지금 시대에 그렇게까지 과거만큼 좋은 소설, 좋은 문학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 거죠. 물론 제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훌륭한 작품은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겠지만 그거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그것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무언가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애매모호함을 탐구하는 그런 종류의 저작을 잘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확실한 즐거움을 줘야 되고 확실한 가치, 확실한 생각을 전달해야 되고 그런 것에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웃음을 잃고 그러니까 원초적인 웃음은 하겠죠. 뭐 자극적인 컨텐츠 때문에 겪는 웃음은 갖겠죠. 근데 어떤 심리적인 여유 공간 속에서 나오는 웃음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예 실종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거를 잘 추구하고 대중문화 속에서도 저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보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저는 침착맨, 그 유튜버 침착맨도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되게 말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수준 높은 웃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면 앞으로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만약에 좋은 수준 높은 소설이나 뭐 영화나 만화나 이런 것들로 표출되는 그 분출되는 힘이 약해진다면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경직된 작품들만 마주하면서 아 이게 그냥 인간이 하는 예술의 전부야? 아, 별거 아니네. 뭐 예술 다 죽었네. 문학 죽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고 철학도 저는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철학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저는 소설적인 철학도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소설적인 철학이 성행했을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20세기 초에는 어느 정도 그랬던 것 같고 그것이 어느 정도 유효성을 전달할 때도 있었는데 그게 어떤 쿤데라가 비판하는 종류의 학문적인 사고방식에 지금은 많이 잡아먹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물론 학문적인 그런 철학도 쿤데라가 비판하는 류의 철학도 반드시 필요한데 근데 그것이 너무 많은 포션을 차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철학은 이 유희의 힘은 잃어버리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지금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때로 이 현대 철학을 접하면서 철학의 무력함을 많이 느끼게 되지 않나라는 게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바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많이 주시면은 제가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